그래서 증여를 했으면 증여계약서, 또 차용했으면 차용증, 또 대출을 하면 대출이 언제 실행된다 계획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또 법인주택 같은 경우는 법인주택은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챙기면 됩니다. 법인은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 항목에서 이렇게 자본금, 자본금 등기 의문수, 또 거래 상대방한 특수관계 여부, 이런 거 다 입력하라고 나와요. 요 위에 있는 내용은 다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다 나오는 거고요. 특수관계 여부만 물어보면 되고, 나머지 뭐 직원 숙소형이냐 임대사업용이냐 이런 것도 물어서 기재하면 되니까 이런 게 있구나. 왜 이게 법인 거래가 많냐면 1억 원 미만에 대해서 1인 법인 투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허다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 거 하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네. 이렇게 법인 신고도 작성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처음에 시행됐을 때는 골치가 아프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는 매수인이 직접 구청에 가서 제출하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다 안정화되니까, 예전에는 처음에 시행할 때는 복잡하기도 하지만 또 개인정보라고 공인중개사한테 그걸 알려주는 걸 싫어했었어. 근데 예금 잔고 조회 얼마 있다 이런 것까지 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또 했었는데, 지금은 다들 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신고 기한의 기산일이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 또는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매수인에게 이전할 걸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을 거래계약 체결일로 본다. 요거가 저희한테 계속해서 저희 발목을 잡고 있어요. 거래 신고를 돈 받은 게 있는데 계약서 작성할 때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걸 특이하게 놓고 우리가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서 작성을 예를 들면 오늘이 12월 22일이다. 그러면 가계약금은 12월 22일에 했으니까 저희가 1월 21일까지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계약금을 예를 들면 12월 12일 날 받았어요. 그러면 거래 신고를 1월 11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금 받은 날짜로. 그렇게 저희가 이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계약금 일부라도 받은 날, 계약금 노출 종료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하고 있다. 아파트 매매하시는 분들은 계약금 일부 들어온 날, 그 날짜로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해버리면, 작성 날짜를, 그러면 이 DB가 쌓일 거 아니에요. 거래 신고하면 아까 보면 계약 일시, 중도금 일시, 잔금 일시, 이게 다 찍혀요. 그러면 그 날짜하고 내가 계약했던 날짜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노출 종료되는 날짜하고 거래 완료 날짜하고 그걸 컴퓨터가 분석한다니까요. 한국부동산원에 있는 컴퓨터가 분석해서 야, 너 계약서 작성은 12월 11일 날 했는데 왜 광고 노출을 12월 22일까지 했냐? 그럼 과태료 얼마요? 500만 원. 또 내야 됩니다. 실수해도 500만 원, 고의로 해도 500만 원. 이게 중요하겠죠. 복비 500만 원 받아서 과태료 500만 원. 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 마무리하면 사실은 공동주택한 중간관리비 정산 받고 관리비 이런 거 다 저희들이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 나중에 실무 가심하시면 되고, 공동주택 같은 게 장기 수선 충당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간관리비 정산해주는 업무, 또 임차 보증금 반환 것 전체자금 대출 상환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눈여겨 해주시면 돼요. 요거 하고 이제 공동주택 잔금 때는 선수관리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집을 사면 관리비를 예치해놔요. 왜냐하면 관리비를 예치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관리비가 나올 때까지 발생하는 돈을 후불로 받는데, 물론 한 달 살고 한 달 뒤에 관리비를 받잖아요. 그럼 그 한 달 동안 관리사무소 운영비는 이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선납을 먼저 받아서 그걸로 아마 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관리비를 안 냈을 때, 안 내고 이사 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 또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수관리비,
또 매매 잠금하면 근저당권 상환 말소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예를 들면 말소하고 비용 청구하고 말소 신청서 같은 거 받거든요. 그 은행에서 저희 부동산에 팩스로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줘요. 그런 것들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세 승계 조건하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보통 이제 뭐 점유 계정으로 하면 그때 기준으로 딱 끊어서 장기수선 충당금 다 정산해 줄 거고, 뭐 미리 이제 정산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 그런 것들 한번 신경 쓰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중개보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정말 이거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래야 기분이 안 나쁩니다. 일 잘하고 기분 나쁘면 다 망치기 때문에 준비하면 밀려도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만족하는데 뒤통수 맞으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네, 하시면 되고,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부동산 공인 중개사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토지 거래 해갖고요. 이 정도는 이제 계속 저희가 관련되니까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다 해제됐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서울은 아직 해제가 안 됐어요.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이 해제됐지만 효력 발생이 11월 14일에 됐잖아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좀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조정 대상 지역은 이렇게 이런 주택 분양 등이 과열이라고 판단해 과열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을 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은 세금과 관련이 많이 돼요. 주로 세금. 그리고 세제가 강화되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돼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 양도 중과 유예해놨죠. 그리고 유예를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 안 되고 이게 허용이 돼요.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얼마나 큰 이슈가 되냐면 그냥 단순히 2주택이니까 20% 양도소득세 더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생긴다는 게 이게 엄청 커요. 이게 뭐 3년 이상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면 이 공제를 한 금액을 뺀 다음에 가세 표준 금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뭐 금융 규제도 강화했었는데 현재는 뭐 일단은 다 풀렸잖아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 비율이 대출 비율이 50%로 일괄적으로 변경됐고 15억 초과도 지금 대출이 허용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 생겼다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은 원래는 50% 30%였어요. 근데 이제 다 50% 되는 거고, 자, 투기 과열 지구는 그거보다 좀 더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데 투기 과열 지구는 주로 정비구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제재를 투기 과열 지구로 많이 해놨어요. 그걸 투기한다고 해서. 그래서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해놨는데 이게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예를 들면 재건축이면 조합 설립 인가 난 다음에는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조합원 지위만 승계 취득할 수 있다. 그 지위를 취득해야 재건축되는 아파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하면 이거 제일 중요하겠죠.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 거. 그리고 재개발은 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다음에는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금융 규제 강화된 거는 지금 이렇게 완화되고 투기과열증은 본래 40%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 마찬가지로 다 해제됐으니까 해제된 지역은 50%로 가겠죠. 네. 그 투기 지역은 이렇고요. 그리고 투기 지역을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효과하는데 거의 대부분 뭐 투기 과열 지구하고 비슷한데요. 양도소득세 세율 높이고 이 투기 지역은 여기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해놨어요. 그래서 주택이 있으면 이제 대출을 받았으면 다른 거 대출이 안 나오는 쪽으로 해놨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대출도 완화하잖아요, 지금. 다주택자도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30%까지는 다주택자도 대출 완화해주겠다. 청사진을 내년에 그려놨죠. 또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금 엄청나게 많이 묶어놨잖아요. 예전에는 지역을 전체로 해서 묶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신반포 2차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놓는 거예요. 이 핀셋 규제로 해서 묶어놨는데 또 여의도 뭐 영등포구에서 여의도를 묶고
또 양천구에서 목동을 묻고 이런 거는 저희가 늘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갭 투자가 안 되는 갭 투자가 실거주 목적으로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실거주로 가야 되니 목돈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자, 15억이 다 넘었는데 다 돈이 없잖아. 대출이 안 되는데 내 돈 생돈 넣고 들어가야 되니 거래가 안 되겠죠. 돈 많은 사람만 집을 사게 되니까 갭 투자가 안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제가 굉장히 강력하겠죠. 저쪽 뭐 우리 잠실 지역하고 또 대치동 지역 이렇게 다 묶었으니까 그런 게 생기죠.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런 또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죠. 이것도 개정을 해서 뭐 60제곱미터 초과니까 이거에 초과된 거에 허가를 요하는 면적이 초과인데 여기에서 10% 이상 기준 면적이 10% 이상이니까 60제곱미터 10%면 6제곱미터잖아요. 대지 지분이 2평만 돼도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여기 보시면 잠시 리센츠 아파트 전용 27제곱미터 대지 지분이 13제곱미터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것까지 규제하려고 결국은 못하게 한 거죠. 예,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이 효과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 취등록세 중과도 지금 뭐 부동산 시장 급락 방지 차원에서 개편 예정. 어제 보도됐어요. 그래서 취등록세 중과를 지금 기존에 8, 12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걸 이제 완화시키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